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흔히요. 이 원투펀치라는 말을 딱 들으면 반드시 승리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원투펀치의 믿음을 알거든요. 오늘 저희는 원투펀치를 준비했습니다. 강력한 주제를 가지고 왔다는 소리죠. 야. 한번 맞고 시작할래요?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한 한봉을 저희가 길게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라인업을 들으면 진짜 기대되는데 하실 겁니다. 오늘 임용환 박사님, 방종관 센터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바로 한번 가보시죠. 꺼내주세요. 자,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오늘 주제가 인물인데요. 첫 번째 사진에 힌트를 드리자면 저것은 파리 시내에 있는 앵발리드 내부에 있는 조형물입니다. 프랑스인들이 좋아하는 역사인물 탑 10의 선도주자입니다. 프랑스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 중에 넘버원이라는 거죠? 예, 매년 프랑스 일요신문이 이제 프랑스인들이 역사상에 가장 좋아하는 인물을 네. 설문조사를 합니다. 거기서 거의 루이 14세와 거의 선두를 겨루면서 항상 넘버 3, 넘버 5 안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세종대왕과 누구 이렇게 되는. 마지막 야, 힌트. 이렇게 답 다 나왔죠 뭐. 파리에 있는 에펠탑과 함께 파리를 상징하는 건축물이죠. 이 건축물을 만든 사람입니다. 저게 이탈리아가 또 저걸 집어오려고 그랬어요. 지금 콜로세움 앞에 있는 개선문을 집어오려다가 네. 못 집어가지고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늘의 주제 나폴레옹이죠. 네. 나폴레옹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성장해 왔고 어떻게 나폴레옹이 돼갔는가 여기까지를 다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나폴레옹은 뭐 아시다시피 코르시카에서 태어났는데 사실이 코르시카라는 섬 자체가 좀 독특한 섬인 게 거의 독립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로마 시대의 속국이 돼서 13세기부터는 제네바 공국의 속국이 됩니다. 그리고 제노바 지배로 벗어나려는 독립투쟁이 1755년쯤에 일어나서 잠깐 독립 비슷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노바가 그냥 귀찮다고 프랑스에다 팔아버립니다. 팔아요? 아주 헐값에 넘겨요. 이렇게 되니까 당시 독립군 지도자가 파울리라는 사람이었는데 프랑스군하고 한번 싸워서 붙어보는데 금방 끝나요. 파올리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냥 코르시카 독립운동가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코르시카의 안중근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니요, 그보다는 이제 대장이었죠. 그때 이제 파울리와 함께 산에 들어가서 뭐 게릴라 투쟁도 하고 고생하던 비서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샤를 마리 보나파르트입니다. 이 보나파르트는 피사 대학 출신의 법관, 법대 나온 엘리트였고 집안은 원래 피렌체에서 이주해 왔다고 그러는데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아무튼 옛날에 이제 와서 여기 정착한 집안이라고 하는데 요 집안 자체가 일가 동족 촌락을 이루고 살고 있었어요. 사실 나폴레옹은 프랑스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 사람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파올리하고 독립투쟁할 때에 이제 나폴레옹이 태어나게 되는데 실제로 프랑스군이 코르시카 독립군을 누르니까 파울리는 영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영국으로 망명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안 타요, 그 배를. 뒤로 돌아요. 그리고는 그냥 프랑스 파가 돼버립니다. 근데 이제 뭐 예로부터 그 유럽은 집안을 따지는 걸 굉장히 좀 세게 좀 중요시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디 집안 출신인지 어느 지역 출신인지 이런 걸 많이 따졌었는데 나폴레옹은 프랑스에서도 사실 쳐주지 않는 이탈리아에서 싸게 사온 코르시카 출신이란 말이죠. 이러면 장교 쪽으로 나서기에는 쉽지 않은 좀 출신 성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누군가 보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천과 보증을 해줘야 되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제 코르시카 총독으로 와 있던 마르베프라는 이제 총독이 나폴레옹 집안을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제 3살 되던 해 1771년도에 보나파르트 가문이 드디어 귀족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추천과 귀족에 이제 속하면서 나폴레옹이 브리엔느 왕립 그 군사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9살 때 1779년에
왕립 군사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 이게 들어는 갔어도 그렇습니다. 거기 친구들 사이에서는 야, 쟤 코르시카래, 촌뜨기래, 뭐 이러면서 많이 사실 좀 당했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어차피 그게 왕립 군사학교라는 게 귀족들을 위한 학교라서 네. 귀족 인정을 받아야만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학비가 무료였어요. 아, 근데 나폴레옹 집안이 코르시카에서는 자기가 귀족이라고 그러는데 프랑스에서는 전혀 안 쳐줘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보증을 해가지고 뭐라고 하나 프랑스에서 인정하는 귀족으로 바꿔줘서 그 학교에 갈 수가 있었죠. 네. 성적을 보면은 대체로 공부는 잘한 것으로 나옵니다. 특히 이제 과목별로 이렇게 보면요. 수학을 제일 잘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조금 잘한 과목이 역사와 지리. 음. 대신에 의외로 프랑스어, 라틴어 이런 걸 못했고요. 미술, 그림, 춤 뭐 별로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아.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졸업하면서 병과를 군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포병호를 선택하는 것으로 군사학교에서 결정이 됩니다. 예. 아마도 뭐 수학도 좀 잘하고 또 이게 포병병과가 아무래도 당시에는 박사님이 잘 아시지만 주로 이제 실력 위주로 이렇게 뽑는 그런 병과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고려된 듯합니다. 프랑스는 귀족은 공부 안 해도 살 수 있는 게 귀족이에요. 아, 공부해서 출세할 거면 귀족 왜 해? 그러니까 힘들고 공부해야 되고 이런 영역으로 부르주아들이 계속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학, 엔지니어, 또 법률, 의사 이런 쪽을 마구마구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포병을 지원해서 강국으로. 이때는 포병이 부르주아가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그 뭐랄까 제일 출세할 수 있는 장교 보직이죠.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발발합니다. 이 프랑스 대혁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을 어찌 보면 알게 된 거잖아요. 프랑스 대혁명 갑자기 어떻게 발발을 하게 된 건가요? 솔직히 프랑스 대혁명 설명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이거 하나도 사실은 뭐 반년짜리죠. 그래서 사실 프랑스 대혁명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제가 나폴레옹이니까 프랑스 대혁명이 없으면 나폴레옹은 없었어요. 네. 요 관점에서 한번 짧게 말씀을 드리면 1789년 7월에 프랑스 민중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프랑스 혁명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보통 기존의 통설은 이래요. 구체제, 앙상 레짐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하면 우리 지금 신분제예요. 신분제라는 건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특권층과 열심히 일하고 특권 없는 그 비특권층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비특권층이 니네도 일해, 특권 내려놔, 아니면 그 특권 우리도 줘. 이렇게 하면서 혁명이 발발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일 안 하는 특권층이 세금도 내지 않고 토지는 독점한다. 인구가 1.3%인 35만 명의 귀족이 토지의 25%를 소유했다. 아유. 성직자가 12만인데 10%가 교회 소유다. 거기다 국가 재정은 파탄 상태고 세금과 군역을 담당하는 평민은 정치적 권리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여기다 증세를 하려니까 세금을 받아갈 거면 나한테도 권리를 줘야지. 민중들은 원래부터 민중은 가난했는데 이 가난이 심해지는 것도 있지만 남들이 성장하니까 이게 뭐야라는 부분이 있어요. 상대적 박탈. 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는 역사에서는 막 세금을 뺏어갔다 얘기 좋아해. 근데 가난한 사람한테 도대체 얼마나 뺏어갈 수 있겠어? 저소득층은 되게 소작인 이런 사람들은 자기 1년 먹을 것만 갖고 살기 때문에 털을 내봤자 털을 게 없어요. 실제로는 이렇게 부유해지는 사람들, 성장해 오는 사람들 거를 뺏어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복합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혁명이 터질 때는 일단 누가 그 바스티유 갈 때 신분증 보고 했겠어? 그렇죠. 이거는 민중혁명인데 당신 재산 얼마야? 집에 가. 당신 여기 끼지 마. 이러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돼서 같이 가서 바스티유를 엎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되냐는 부분이 굉장히 급작스럽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나폴레옹이 등장할 수 있는 진짜 배경이 만들어집니다. 루이 16세와 나폴레옹 두 사람의 어떤 거치, 신상의 변동 이런 걸 중심으로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삼부회가 소집되고 나서 루이 16세가 국외로 도망가다가 다시 붙들려오는 요 상황까지입니다. 요게 이제 1791년도 6월 21일 날 도망가다가 다시 붙들려오거든요.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을 보면은 이제 삼부회가 소집됐는데 국왕은 뭐 세금 문제만 다루라 그랬는데 부르주아층은 야 세금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의 권리 문제도 다뤄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그 과정에서
문제가 가는 게 결국 이제 봉건제 바스티유 감옥을 먼저 습격하고 그다음에 봉건제가 폐지되고 귀족 자기도 폐지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루이 16세가 위협을 느낀 거죠. 아 이게 결국은 절대 왕정이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우선 신상의 위협을 느끼고 이제 국외로 탈출하다가 붙들려 옵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단계죠. 요때 그럼 나폴레옹은 뭐 하고 있었느냐? 소위 계급장 달고 있었습니다. 소위 계급장. 약간 지금 하사관들한테 약간 예. 아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확인해 봤더니 1791년도 6월 달에 국왕이 국외로 도망가다가 붙들려오지 않습니까? 요 6월 달에 나폴레옹이 드디어 중위로 딱 진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로 한 5년 반 정도를 달다가 굉장히 오래 달았습니다. 지금은 소위 달고 한 1년 정도 내지 1, 2년 정도면 다 중위를 달거든요. 그 당시에는 5년 반을 달았더라고요. 아마 이게 이제 나폴레옹 출신 자체가 상층 귀족이 아니라 하층 귀족이고 포병 장교이기 때문에 소위에서 중위 진급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것 그리고 같습니다. 어렸을 때 소위로 시작.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프랑스 대혁명 배우면 아시겠지만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처형되지 않습니까? 네. 요 시점입니다. 요게 1793년도 1월 21일입니다.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프랑스 이제 정치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루이 16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쟁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야, 입헌 군주제보다는 이게 공화정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이제 뭐 입법의회, 국민공회 이런 이제 의회가 이렇게 바뀌고 막 혼선을 겪는 이런 과정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생기냐 하면은 이때부터 외부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루이 16세가 도망가다가 붙들려오고 결국은 절대 왕정이 무너지는 모습, 입헌 군주제로 간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제 개입을 시작하죠. 국왕들이. 특히 오스트리아 황제가 이제 야 루이 16세를 절대 왕정으로 복위를 시켜라라고 이제 이야기한 게 필리츠 선언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쪽에서는 다시 오스트리아를 향해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프랑스가 오스트리아를 향해서 선전포고를 할 때는 유럽 국가 영국이나 프로시안 정도는 아마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잘못 판단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선전포고를 하니까 오스트리아가 이제 프랑스를 또 공격해 들어오죠. 그러면서 유명한 게 이제 그 브라운슈바이크 선언이라고 있습니다. 이 브라운슈바이크 공작이 프랑스를 공격해 들어오면서 오스트리아 프로시안 연합군을 끌고 공격해 들어오면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파리를 공격해 들어가는데 전부 저항하지 말고 우리를 받아들여라. 만약에 저항을 하게 되면 파리 시민 전체가 군사적 처형을 면치 어려울 것이다. 협박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루이 16세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반대로 역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국왕이 외부에 내통한 거 아니야? 그래서 폭도들이 이제 튠레르 궁을 습격해가지고 루이 16세를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은 거죠. 그러고 이제 결정적으로 루이 16세가 사실 처형을 당하는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면은 그 사건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궁을 다 뒤져봤더니 철제 벽장에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적국 왕들과 내통했던 서신이 다 있었던 겁니다. 근데 뭐 당연하죠. 마리 앙뚜아네트가 오스트리아 황제 여동생인데. 그렇죠. 적국과 내통한 게 되잖아요.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저런 이유로 해서 결국 이제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등장하는 게 유명한 로비스피에르 국민공회가 등장해서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혁명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죠. 이 시점에 나폴레옹은 대체로 한 중위 정도 계급장을 달고 코르시카와 자기가 근무하는 이제 그 국경 지역의 동부 지역의 도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코르시카에서 혁명에 이제 동조하는 그런 어떤 혁명 지원 활동 또 파울리와 같이 해서 뭐 활동하는 이런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장 지금 제1차 대불동맹이라 그러죠. 영국, 프로이센, 오스트리아가 스페인까지 해서 연합군을 편성해서 들어오는 상황이고 국가의 위기다라고 다 국가가 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코뱅 로베스피에르라고 한들 그것을 반대할 수 없고 반대할 수 명분도 없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국민 총동원령을 선포하면서 국민 개병제가 정착이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우리 군사적인 어떤 시스템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현대화된 현대 군대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결국 이제 나폴레옹이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프랑스에 두 가지 과제가 생겨요. 내정도 개혁해야 되고 밖에서 들어오는 연합군도 막아야 돼요. 그런데 연합군이니까 병력도 많잖아요. 여기는 귀족 부르주아 지금 다 숙청하고 있어요. 그렇죠. 병력도 필요해요. 그렇게 되니까 내정 문제, 외정 문제를 다 개혁해야 되니까 군대
개혁도 해야 되고 새로운 군사제도도 만들어야 됩니다. 나폴레옹 입장에서 보면은 두 가지 기회가 열린 셈이에요. 귀족들에 막혀 있던 자신이 새로운 군대 체제에서 귀족들이 도망간 사회에서 자기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요게 이제 내부 개혁이고, 또 하나는 전쟁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자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이게 이때 로베스피에르 시대다 보니 유능한 군인들은 다 숙청을 했어. 소인과 중이었잖아요. 네. 연대장, 대대장도 없어요. 이 훌륭한 상황을 청년이 맞이하게 되니까 나폴레옹이 이제 일단 군인으로서 성장할 군대가 길이 확 열리는 거죠.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면서 국민들 입장에선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이거 이 세상에서는 못 살아. 뭔가가 필요해. 오히려 우리를 이끌어줄 강력한 힘이 필요해. 라고 두 팔 벌려 환영할 뭔가를 기다리고 있고, 나폴레옹 입장에선 가만히 있어봐. 이거 길이 쫙 닦여 있는데 내 앞을 가로막고 있던 귀족, 구태의 정치, 모든 것들이 싹싹 밀려나고 저 앞에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뭐가 보이는데 시민들이네. 라고 준비가 마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먼저 군대의 길이 열린 거죠. 근데 그 1단계는 군대 정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과연 나폴레옹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프랑스 혁명 당시 대위에 불과했던 나폴레옹은 들롱 전투를 지휘하면서 스타덤에 오른다. 하지만 로베스피에르 숙청으로 혼란에 빠지자 유럽 왕정들은 또다시 프랑스를 위협한다. 이에 나폴레옹은 선제적 군사작전을 주장하면서 이탈리아로 첫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 전 유럽에 자신의 이름을 알린 나폴레옹은 이탈리아에서 어떤 작전을 펼쳤는가? 프랑스 혁명에 등장한 전직용 나폴레옹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